자, 이제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 제도의 흐름이 쭉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그냥,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그다음에서 품성이 개 같은 관리가 영성이 참 안 좋다. 품성개, 영성참. 품성개, 영성참.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품성개, 영성참. 하나하나씩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시험 문제는 이제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예산 제도에 그죠? 비교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316 맞죠? 여기도 316 맞습니다. 그죠? 31만 6천 달러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인건비, 물건비, 그러니까 지출 항목이죠. 어떻게 돈을 썼느냐? 지출 항목. 반대로 얘기하면 구매 품목이죠. 지출 항목, 구매 품목별로 예산을 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우리나라 지구대 치안센터입니다. 그죠? 긴급 출동, 일반 순찰, 범죄 예방 일을 했어요. 목적이 이렇고 단가가 100달러. 190 사건 출동했으니까 190, 400 달러 들었고 순찰은 한 번에 25달러. 이렇게 했으니까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그죠?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예산 편성 방식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당연히 아래 편성 방식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이 돈을 썼는데 이 돈의 어떤 지출의 목적, 예산 지출 이후에 완성된 모습을 여기는 보여주지 않죠. 그죠? 삭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좀 깎아 10%. 근데 여기는 긴급 출동, 일반 순찰, 범죄 예방이 다 중요하니까 사실 얼마만큼 깎으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회계 책임 지출 통제는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제도 좋지만 완성된 이후의 모습이라든지 정확한 합리화,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상당히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의 장단점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죠? 자,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항목, 구매 품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회계 책임 명료하다. 맞죠? 회계, 의회의 강력한, 왜냐하면 의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거니까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 그죠?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 인건비 짜고 물건비 짜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이른바 점정주의 예산입니다. 점정주의 예산. 아까처럼 인건비를 깎아버리면 어떤 사업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연계되지 않죠. 그죠? 예산 삭감이나 이거에 대해 합의 도출이 편합니다. 되게, 그죠? 뭐, 목적도 불명확하고 회계 지식이라든지 과학 합리화에도 안 좋죠. 그래서 디펙트, 결함이 많은데 단점이 많지만 오히려 이 단점이 좋은 점이다. 아론 윌다우스키는 이것을 결함의 미덕이라고 그랬죠. 결함의 미덕. LIBS는 갈등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른 예산제도와 쉽게 결합하고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생명력이 질긴 예산제도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단점은 구매 품목만 보여주지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고 장기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우선순위 보여주지 않고 정확하게 인건비, 물건비 구매하는 데 써야 되니까 좀 더 신축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아까 했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비용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산과 사업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3번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산 사용 이후에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정부 지출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예산입니다. 정부 지출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최초 예산. 그렇죠?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사업의 필요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에도 좋다. 회계 책임이나 예산 통제 또는 의회의 지지는 LRBS의 아주 큰 장점이죠. 그죠? 예산과 성과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역시 그죠? 업무 단위 또는 단위 원가 산정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단위 원가 산정에서 이제 공통경비, 이른바 간접비를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간접비라는 게 이 공무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A 사업도 하고 B 사업도 해요. 그냥 항상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해요. 그러면 A 사업에 300만 원 성과가 있었고 B 사업에 400만 원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성과인데 이 갑이라는 공무원은 지금 A 사업하고 B 사업을 합니다. 그죠? A 사업 했다가 B 사업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이런 일 많이 하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의 200만 원의 인건비는 A 사업에 배분해야 되겠습니까? B 사업에 배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전기세. 동사무소에서는 5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동사무 전기세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5가지 일에 전기세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이 간접비죠. 간접비를 한쪽에 배분할 수도 있고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시간마다 요일별로 월별로 5개 부서 중에서 일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쪽으로 더 많이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산출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 측정을 해줘. 아까 순찰을 했다는 거지 치안이 안정됐다는 것은 또 좀 별개의 문제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단위 사업에만 중시하기 때문에 총괄 계정에도 부족하고 보통은 이제 작은 국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그 회계예산제도는 일단은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원자력 발전이라는 장기적 계획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의 발전 사업, 쪽 안전 사업도 있고, 발전 사업 원자력 건설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체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부지 선정하고 용 매수, 보상, 공간, 내부 시험 가동, 후속 이렇게. 그럼 이제 60년도는 요거밖에 못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67년도에는 보상. 보상이 끝나면 이제 68년도에는 신축. 69년도에는 계속 하면서도 내부 시설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입니다. 그죠?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연계하는 거죠. 그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체제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분리한 다음에 예산을 연도별로 배분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다시 뭐라고요? 장기 계획이 있었고 프로그래밍이 있었죠. 프로그램은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예산 배분. 맞죠? 구조적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업 및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7년짜리 연동 계획을 쭉 이렇게, 그죠? 7년짜리 연동 계획을 쭉 보여주죠. 분석적 측면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그죠? 실시한다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사업의 요강, 이 사업이 뭐가 이슈가 되는지 이슈 분석, 특수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정보적 측면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요강은 사업의 목표와 대안을
어떻게 비교했고 왜 대안을 선택했는지. 사업 및 재정 계획은 7년짜리 그죠? 연동 계획을 작성하고요. 특수연구는 사업 요강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에 대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죠? 다시 구조적 측면, 분석적 측면, 정보적 측면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편성해 내려오는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일로 하나, 국가 전체적 관점 하향직이죠. 그죠? 좀 나쁘게 말하면 과도한 직권화를 초래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원 배분의 합리화,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 예산과 계획의 유기적 연계, 분석가들 참모 중심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적이다. 과도한 직권화를 초래하고 그죠? 사업 구조와 예산이 잘 안 맞고 환산 작업도 잘 안 맞고 특히 이렇게 예산을 짜가면 의회가 흥정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비협조로 상당히 이 제도가 아쉬웠다. 그래서 존슨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도했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뒀죠. 그죠? 의회가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카트 정부에서 1978년 영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그죠? 78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조에서 81년도에 폐지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한 다음에 이건 이제 되게 신축적입니다. 조직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기능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융통성이 있다. 자, 사업 대안 패키지, 최저 수준, 현행 수준, 정액 수준. 그래서 최저 수준은 A 사업의 최저 수준이 10이다. A2는 정액 수준이면 30이면요. 그죠? 그러면 A와 A2가 되면 30이 되는 게 아니라 10에 30을 정액했으니까 40이죠. 만약에 A3가 40이라 그러면 만약 A 사업이 A1, A2, A3가 되면 총 40이 아니라 10 더하기 30 더하기 40. 그러니까 요걸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액해서 30. 요 베이스라고 또 정액해서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액 대안 패키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기관, 참모가 아니라 일선 관리자들이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그 부서에 의사결정 단위에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간다는 거죠. 자, 합리적 체계적인 의사결정, 자원 배분의 합리화, 가장 통체주의와 합리주의에 부합하는 거죠. 개선기관 중심이다. 계층은 단절을 방지합니다.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분권적이다. PPBS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죠? PPBS는 하향적에 직관적이죠. 분석과 위주라면 여기는 상향적, 분권적, 참여적 라인 위주죠. 아까처럼 4개 단위가 다양하다. 신축성과 다양성, 유동성이 있다. 근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사업 대안 패키지가 너무 많아서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죠?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곤란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없고 우선순위 결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개선 기간 중에서도 소규모 조직은 상당히 희생되는 편이 있고요. 결국 경직성 정비를 폐지하기 곤란합니다. 영기준으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영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윌라브스키는 사실상 점정주의로 기결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980년, 70년대 말부터는 이제 정부 실패론이 부각해서 정부의 규모를 좀 줄이자는 그러한 쪽에 얘기가 많아서 GBB하고 일몰법이 있습니다. 그죠? GBB는 이제 예산 편성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그죠?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해서 어느 사업이 불필요한지를 보는 거라면 일몰법은 예산 심의 통제
그죠? 주로 고위직이 참여한다. 최상위 계층이 참여한다는 거죠. 보통 일몰, 규제 일몰제 5년이죠. 그죠? 여기 매년 하지만 일몰법은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뭐 짧으면 3년, 길면 5년, 뭐 7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둘 다 이제 감축 관리나 작은 정부, 그죠? 또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PPBS와 GBB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상향적이고 분권적이냐, 하향적이고 집권적이냐, 거시적이냐. 개별 사업을 최저 수준을 할 것인지, 현행 수준을 할 것인지, 정액 수준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계획지향적인 예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폐쇄 체제라면 5년이라는 장기적 시간, 개방체제적 관점. 여기는 이제 조직에서 일하는 일선 관리자들이 주로 참여한다면 분석가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준다는 것이죠.